자, 우리 이 시간은 이제 우리 행정법 총론 그동안에 각종 구급 시험으로 볼 수 있는 과목에서 나왔던 기출문제가 워낙 많은데 최근 올해 2017년 시험까지 해서 5년치 기출문제를 모아봤어요. 5년치. 그래서 이게 5년치 모아보니까 한 370 몇 문제가 돼. 응? 그렇지? 되게 많죠? 그래서 내가 원래 예상은 이 9급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시간이 좀 되면 7급 기출문제, 또 양이 뭐 이거 절반 정도는 된대. 7급 이상. 그거를 할까 했는데, 그거는 이제 혹시 시간이 되면 문제 형식으로 풀지는 않고, 이제 뭐 9급에서는 안 나왔던 판례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그거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OX 스타일로 그렇게 한번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마음은 있는데, 이거를 빨리 풀어야 그런 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밖에 벽에도 붙여놨지만 기출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하면 그게 일단은 일단 시험장에서 워낙 익숙한 지문이 많이 나오니까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 유형도 거의 비슷한 유형이니까, 그죠? 한 5년치 흐름을 보면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를 대충 알 수 있고, 최근에 예전에는 안 내던 영역인데 최근에 어떤 판례가 나옴으로써 그 판례 중심으로 어떤 부분을 자꾸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항상 모든 우리 객관식 시험의 가장 기초는 기출 문제를 열심히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고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갈 길이 뭐니까, 자, 우선 5년치 보니까 이제 처음에 행정에 의해가지고 뭐 형식적 의미 행정, 실질적 의미 행정 뭐 이런 거는 과거 5년 동안 9급 시험에서는 낸 적이 없더라고. 통치행위만 이제 몇 문제를 낸 적이 있어. 그래서 바로 통치행위부터 들어가면 문제를 볼까요? 우선 1번, 항상 실수 안 하기 위해서는 옳지 않은 거를 고르냐 옳은 거를 고르냐 그부터 먼저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1번처럼 판례를 내면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럼 빨리빨리 키워드를 밑줄 쳐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1번은 키워드가 이제 뭐 헌법재판소가 그랬느냐 대법원이 그랬느냐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몇 부분 빼고는 그거 누가 판정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1번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해외 파병 결정이야. 그죠? 해외 파병.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틀리게 낸 적이 없어. 여러 시험에서 우리 군대를 해외에 파병하는 건 결론이 통치 행위다. 법원이 심사할 사항이 못 된다. 그죠? 고도의 정치군사 외교적 결정. 그래서 해외 파병 결정 나오면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심판하는 건 자제되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그다음에 2번은 뭐 물어보고 있어? 비상계엄. 비상계엄 머릿속에 따닥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일단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행위로 본다.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지. 그 군사반란 내란을 통해서 정권 잡는 이런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해서 행해졌다. 이럴 때는 심판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비상계엄 떴고 바로 옆에 국헌문란 떴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이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 와야 돼. 그죠? 그래서 심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은 앞에 딱 치면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나와. 이것도 두 가지 기억해야 돼. 남북 정상회담 개최 행위 그 자체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북한의 송금한 행위. 그지? 이 둘을 분리해서 봤지? 그러면 뭘 물어보고 있어?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는 두째 줄 앞머리 적절치 못함으로, 여기까지 맞는 말이야. 왜냐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통치행위로 봤으니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북한의 송금한 행위는 그건 분리해 따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사법심사 대상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셋째 줄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즉 정상회담 개최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는 거 적절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송금한 행위는 심사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게 이제 통치행위의 문제 내면 자주 답으로 만드는 그 부분이야. 응? 뒤에 문제도 보면 이거 자꾸 답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그 조심.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4번은 긴급 재정경제 명령.
내용적으로 이제 금융실명제 실시하느라고 대통령이 법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건 결론이 뭐야?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근데 보통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통치행위에 해당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심판 대상이 된다가 더 붙기도 해. 다만 그 뒤에 거 붙었지? 일단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 통치행위에 해당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될 때는 심판 대상이 된다. 이렇게도 와야 돼. 그죠? 이런 것도 이제 틀리게 만들면 어떻게 돼? 4번 지문. 통치행위에 속함으로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더라도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또 틀리게도 만들기도 하고. 자, 1번에 3번. 그 다음에 2번은 원래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 할 때 제일 많이 내는 거가 선거를 많이 내요. 대통령 선거 이걸 많이 내는데 여기는 선거는 빼놓고 판례를 갖고 냈어. 그죠? 그럼 2번이지. 서훈 취소. 대통령이 훈장 수여했던 걸 취소하는 건 자, 우리 서훈 수여, 훈장 주는 거는 통치행위라고 보고 있어. 그죠? 그러나 훈장 줬던 걸 다시 취소하는 서훈 취소는 통치행위라고 안 봐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그랬어. 따라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죠. 서훈 취소. 비교적 최근 판례야. 그죠? 서훈 취소. 자, 2번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문제 3번. 올해 통치행위 나왔었네. 지방직에서.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어떻게 됐어? 또 나왔다. 첫째 줄에 남북 정상회담이 보이죠? 근데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개최 과정에서 송금행위. 그러면 뭐로 와야 돼?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 2번은 이건 잘 못 보던 거지? 자, 뭐가 나왔냐면 첫째 끝에 대통령이 긴급조치 나왔어. 그러니까 소위 1970년대 박정희 정권 하에서의 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도 그렇고 또 헌법재판소도 그거 심판해야 된다고 보고 위헌이라고 판정 내렸거든. 그래서 그 판결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뭐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는 최후 보루인 법원은 심사해서 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이 취지는 대통령이 긴급조치 심사하겠다 이거야. 그죠? 네, 그런 것에 그래서 어쨌든 첫째 끝에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심사 대상으로 받고 위헌으로 판정 내렸다. 이거로 통치행위로 보지 않았다. 응? 2번 동그라미. 3번은 자, 첫째 줄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 자, 좀 줄여. 다 길잖아. 수도 이전 문제, 수도 이전으로 공부해. 반드시 그 말이 껴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수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뭐라 그랬어? 일단 결론적으로 생각해봐. 수도 이전하는 문제 심사했어요? 안 했어요? 헌법 위반된다 아니다 심사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랬고 수도 이전하는 거는 위헌이다 결론 내렸잖아. 그럼 심사 대상으로 봤다는 결론. 자, 그러면 수도 이전 문제를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다. 그러면 심판 대상으로 안 한다 했겠지. 그렇게 안 봤으니까 심사에서 위헌, 무효라고 판정했겠지. 응? 자, 첫째 줄 틀렸어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함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말이 틀린 거야. 자, 수도 이전하는 문제는 정치적 성격은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헌재 결정문이야. 그럼 말이 좀 길지만 수도 이전 문제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렇죠? 정치적 성격은 들어있지만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러면 다 풀리겠지? 그러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틀렸어. 그걸 모르더라도. 그거는 다 알잖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 와야 되는데 거기도 틀렸어. 그러니까 이 3번이 이제 정답이면서 3번 문장에 콤마 앞과 뒤가 다 틀리게 낸 거야. 에? 그래서 이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는 우리 국가직, 지방직에서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어. 옛날에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는 낸 적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올해 2017년에 처음 낸 거야. 요걸 잘 공부해둬야 돼. 수도 이전 요 판례.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해외 파병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항상 결론이 똑같아. 틀리게 낸 적이 없고, 그건 통치행위로 봐서 심사하는 걸 자제해야 된다. 맨날 똑같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그죠? 네, 3번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도 통치행위 문제인데, 1번 외국의 군대 파병 결정이니까, 이건 뭐, 뻔한 결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끝에 보면 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서 심사를 자제한다. 그 다음에 2번 또 나왔네. 항상 남북 정상회담 나오면 정상회담 개최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건지 그 과정에서 송금한 행위를 말하는 건지 그걸 꼭 구분한 뒤에 여기는 지금 어떻게 썼어? 개최 과정에서 나오니까 송금 행위 묻는 거지. 특히 그 두 번째 끝에 보면 송금한 행위 물어보니까 결론이 뭐로 와야 돼?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맞게 썼네.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긴급재정경제명령 나왔어. 그러면 두 가지야. 긴급재정경제명령 법제정에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심판 대상이 된다. 그죠? 그러면 키워드 첫째 줄 긴급재정경제명령 두 번째 줄 끝에 통치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심판 대상이 된다. 다 맞지? 그런 단어들을 딱딱딱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응? 그러면 4번 또 나왔다. 4번. 자, 4번은 첫째 줄 수도 이전 문제 나왔죠? 그런데 수도 이전하는 문제를 대통령이 야, 이거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하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만약에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통치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또 이 헌재 결정이었어. 응? 그래서 여기 보면 수도 이전 문제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 요건 뭐라고 봤다고? 응?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 그러니까 통치행위로 인정했어. 그러면 어디를 고쳐야 돼? 두 번째 끝에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가 맞을까? 어떤 국가의 중대 사안을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하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는 그건 뭐 예의 없어. 그거는 통치행위로 봐요. 그렇다면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라고 해야지 없으며 X. 다만 그런 사안이라도 항상 이건 또 결론돼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되면 직접 관련되면 뭐가 된다고? 심판 대상이 된다라는 건 항상 똑같아.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막 잘라가지고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앞머리에 볼 수 있으며, 응? 볼 수 있고, 또한 그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심판 대상이 된다. 이랬단 말이야. 응? 그래서 뒷얘기 콤마 뒤는 그냥 놔둬도 괜찮아. 근데 볼 수 없다는 말이 틀렸다. 응? 그래서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이 4번 지문은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느냐 아니냐 이 문제. 이건 통치행위로 보는 거란 말이야. 응? 그런데 앞에 3번 문제에서 지문 3번은 국민투표에 붙이는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이제 수도 이전하는 문제 그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한 거하고 야 그거는 뭘 묻느냐에 따라서 그건 구별을 해야 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판례도 최근에 문제 내는 거 보면 약간 그 헷갈려. 그죠? 수도 이전 문제 그거 헷갈리니까 그걸 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어이구 통치행위라는 게 요새 수도 이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잘 내는 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행정법이라는 영역에서는 원래 우리 행정법이라는 영역에서 공부하는 게 행정법이란 어떤 법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성립 발달돼 왔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의 법원 행정을 할 때 근거로 삼고 따라야 되는 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그런 거 얘기하죠. 응? 법원 한 다음에 불문법원의 일종으로서 일반 원칙 이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의 효력 범위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법 얘기야. 그죠? 그 전법에서. 그러면 주로 많이 나온 게 이제 법원에 관한 논의야. 응? 그래서 행정법의 법원 1번. 이 법원이라는 거는 옆에다가 한자로 병기해 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행정에 관한 법 종류 묻는 문제다. 그죠? 그러면 틀린 거 오라는데, 자, 1번은 소위 판례법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죠? 불문법원의 종류 중 판례법. 그런데 우리 원래 우리나라 법원 조직법이라는 법에 상급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 같은 사건, 당해 사건이라고 표현하는데 해당 사건에 있어서는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하급 법원을 구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 기속한다고. 근데 같은 사건을 놓고 판단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라 하급 법원과 상급 법원이 유사한 사건인데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돼? 같은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상급 법원이 내린 판단에 반드시 하급 법원이 구속받는 건 아니다. 이거지. 따라서 1번 어떻게 돼? 무슨 단어가 중요한 거야?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건을 재판한다면 예전에 비슷하지만 상급 법원이 내린 판단, 하급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러면 키워드는 다른 사건, 그럼 끝에 가서 뭐로 와야 돼?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라고 해야 돼. 직접 그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다른 사건인 경우는, 그죠? 같은 사건일 때만 그런 거니까. 다른 사건, 직접 하급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해야 되니까 1번 X. 응? 답은 1번이야.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문제를 쭉 보면 하니까 2번 판례 굉장히 많이 내요. 남북한 간에 뭐 한 거? 화해 이 불가침 교류협력 합의한 거 있지? 남북한의 교류협력 합의서 조약이냐 아니냐 이거 되게 많이 내. 그런데 남북한 간에는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이 아니라서 그 국내법 같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지. 그러면 딱 나는 건, 자, 남북 간 교류협력 합의 조약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인정되는 거 아니다. 맞는 거야. 요게 요새 자주 출제하는 판결이다. 2번 맞고. 3번은 이제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도 행정에 관한 법으로 보충적으로 인정하지. 뭘 물어보는 거야? 관습법이 인정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 두 가지가 뭐야? 관행. 그 다음에 또 뭐야? 법적 확신. 그죠? 그래서 국가의 승인까지는 필요 없고 관행과 법적 확신 이 두 가지 요소가 인정되면 이제 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 거를 말하는 거다. 응? 문제 없죠? 그 다음에 4번은 헌법 6조 규정을 그대로 많이 내는 편이지. 문제 보면. 그래서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하고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이것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 4번이 우리나라 4번이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이거든. 그런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야? 이 4번 지문에 의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응? 예를 들어 외국하고 우리가 조약을 맺었어. 근데 조약에 국내 행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국내에 적용되기 위해서 바로 그냥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이 되는 거냐, 그 조약이. 아니면 그 조약과 똑같은 내용을 국내법으로 다시 만들어야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거냐. 이거하고 관련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헌법 이 사항에 보면 바로 국내법하고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됐기 때문에 따라서 조약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굳이 국내법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바로 국내법하고 똑같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써놓은 거잖아.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경우는 외국과 맺은 조약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법 이거 별도로 제정할 필요 있다 없다? 이거 필요 없다. 바로 그 자체로 그냥 국내에 직접 바로 적용되는 법이 된다. 이거예요. 이 헌법 6조 1항에 의해서.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그냥 국내 법으로 바로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별도로 똑같은 내용의 국내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정답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불문법원으로서 일반 원칙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여기 판례가 많으니까 그걸 많이 내죠. 그러면 제일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신뢰보호의 원칙인데 신뢰보호의 원칙 틀린 거 고르래. 자, 지문 1번. 실권의 법리. 그죠? 그럼 뜻이 뭐예요? 실권이란 말은 무슨 뜻이야? 잃어버릴 실자니까 권리나 권한이 상실된다는 그런 이론이죠. 어느 때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 뭐 허가 같은 걸 취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권을 너무 오랫동안 행사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취소권 상실된 거로 본다는 거지. 그게 실권된다는 법리야. 그런데 행정기관이 허가 같은 거 취소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취소권을 오랫동안 행사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상대방은 뭐라고 신뢰를 하게 돼? 아, 행정기관이 취소 안 시키고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믿게 된 마당에 너무 오랫동안 취소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취소권 상실된다고 봐야 된다. 이게 취소권 행사 못하게 되는 거로 봐야 된다. 이게 실권의 법리인데 이 실권의 법리를 학자들은 바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파생돼 나오는 파생 원칙이다. 그래서 실권의 법리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돼서 나오는 파생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실권의 법리는 서로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해야 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돼 나오는 원칙으로 보고 있어요. 응? 그래서 맞는 얘기야. 응?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제 학설은 즉 통설은 이렇게 말하되 실권의 법리는 통설에 의하면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파생돼 나오는 거로 보는데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돼 나오는 원칙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고. 판례와 통설이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점 그걸 낸 거야. 1번 동그라미. 자, 2번 재량준칙 나왔지? 야, 재량준칙은 더 넓은 말로 표현하면 뭐의 한 종류야?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법의 효력을 갖는 행정조직 내부법의 행정규칙의 일종이야. 그죠? 근데 우리 그거 알지? 행정기관이 이런 행정규칙, 재량준칙을 만들어서 그걸 그 규칙대로 계속 되풀이 적용해서 관행이 만들어지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관행되는 것으로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된 마당에는 이제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의 원칙에 따라 행정에는 자기가 만든 규칙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자기 구속을 받게 되고 그럴 때는 이게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이 국민하고 사이까지 효력 갖는 대외적 구속력 갖는 법이 된다. 이게 이제 현재 결정문이야. 그죠? 그런데 우리 판결에 의하면 재량준칙이 만들어져서 되풀이 적용돼서 관행이 만들어져야 이제 그 규칙대로 적용해야 될 구속을 받는다는 거야. 응? 근데 여기는 지금 뭐만 나왔어? 행정기관이 재량준칙 만들었다고 공표만 했대. 공표만 된 단계에서는 아직 적용돼서 되풀이된 관행이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죠. 그러면 행정기관은 그러니까 상대방 국민으로서는 아, 재량준칙대로 이렇게 처리되겠구나 하고 신뢰를 가질 만한 게 아직은 안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상대방 국민 측이 신뢰를 가질 만한 게 아직 생기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응? 따라서 이거는 보호해줄 신뢰가 없으니까 행정기관이 그 규칙대로 안 했다 그래서 위법 이렇게 주장 못하게 됩니다. 응? 자, 이것도 비교적 최근 판례로서 앞으로 자주 쓰일 겁니다. 응? 자, 또 2번 맞고. 자, 3번은 뭐와 관련된 거야?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뢰란 상대방 국민에게 잘못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상대방 본인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신청 좀 대신 해달라 이런 거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이자 모두까지 다 포함해서 귀책 사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귀책 사유 있냐 없냐는 상대방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은 좀 대신해달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된 게 그 사건이 기억날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건축을 하는데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돼? 전문 자격자인 건축사한테 그죠? 내 건물 건축 설계도 해주고 내 이름으로 건축허가까지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다 받아달라 다 맡겼어. 그런데 건축사가 잘못해가지고 설계를 잘못했어. 그 법에 어긋나는 건축 설계를 해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건축허가 나왔었어. 그랬다가 나중에 행정위원회 야 이거 설계 잘못해서 법에 위반되는 건축허가 나갔었다. 건축허가를 취소시켰거든. 그랬더니 이제 이 상대방이 야 그건 내 잘못 아니다. 그건 건축사 잘못이다 하고 주장했지만 어떻게 돼? 상대방 잘못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건축사한테 다 맡겼잖아. 그 상대방 맡긴 건축사의 잘못도 상대방 귀책사유 속에 다 포함시켜서 판단해야 되니까 신뢰보호 못 받는 거야. 건축허가 취소시킨 거예요. 그죠? 자, 3번도 동그라미. 4번이 답입니다. 응? 자, 4번은 거기 중요한 게 첫째 줄 끝에 공원 실제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를 측량하고 표지 설치. 응? 일단 이 산으로. 그러니까 국립공원의 경계에 여기가 국립공원 지역이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국립공원 지역이다. 이 경계에 측량을 해가지고 여기까지다 국립공원은. 그리고 여기는 개인 땅이 있단 말이야 사유지. 그럼 여기까지가 국립공원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표지판까지 다 세워놨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거 원래 측량 잘못한 거고 여기가 경계가 아니었어. 그런데 그걸 모른 채 십수년이 지났대.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야 이거 측량 잘못하고 표지판 잘못 세워놨다.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여기까지가 국립공원이다. 그러니 그동안에 이 개인은 여기도 자기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까지가 국립공원 지역이라고 하니까 반발한 거야. 응? 그럼 그거 잘못했으면 진작에 바로 잡아놔야지. 십수년 동안 내버려두고 있다. 이제 와서 하는 게 어딨냐?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나고 막 주장을 했다고. 그러나 중요한 단어. 십수년 후 사고 발견했대. 그것도 중요한 힌트야. 그럼 행정기관이 그동안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은 게 아니잖아. 바로잡지 않은 거는 그동안에 몰랐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자 우리가 알면서도 내버려뒀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자마자 바로 수정했다면 그거는 신뢰보호에도 어긋났다고 볼 수 없고 또 뭐야? 자기 구속 원칙에도 어긋났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게 판결문입니다. 응? 따라서 여기는 하나만 냈어요. 좀 간단하게 내라고.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일단은 위배된다. X. 위배되지 않는다 그랬어.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넣어. 신뢰보호 원칙하고 하나 더 묶어. 자기구속 법리. 응? 자기구속 법리.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고 자기구속 법리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게 판결문이야. 다 위반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것도 꼭 같이 알아두고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3번. 일반 원칙 틀린 거. 자, 지문 1번은 외우는 게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배우지? 행정이 부관 붙일 때. 그죠? 그럼 먼저 부관, 여기 문제의 핵심은 부관이야, 부관. 근데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라면서 조건, 기한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해도 붙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어긋나게 붙이면 안 되지. 주된 행위하고 실질적으로 관련 없는 부관을 붙이면 위법이 되잖아. 그러니까 첫째 줄 주된 행위하고 실질적 관련이 있는 부관을 붙이더라도 그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게끔 붙이더라도 만약에 그 붙여놓은 부관이 주된 행위 의미를 그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과도한 부관이라면 그건 또 무슨 원칙 위반이 돼? 비례 원칙 위반이 돼서 위법한 부관을 붙인 게 된다. 이거는 뭐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그냥 읽으면 어떤 의미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은 뭐 워낙 쉬운 판례라서. 그죠? 첫째 줄에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하고 아무 관련 없는 토지. 에? 그 무관한 그 행정 처분하고 아무 관련 없는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해라. 이거는 문제 있지. 관련 없는 토지. 무관한 토지니까 두 번째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다. 뭐 워낙 유명한 판례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은 자 앞에 거 수익적인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 여기 이제 딱 거기에 힌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국민한테 허가같이 이익 주는 행위를 한 거지. 근데 이익 주는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행위를 대표적으로 허가를 예를 들면 허가를 내줬는데 내주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허가가 위법한 허가였어. 그러면 이제 행정위원회는 위법한 허가가 됐으니 허가를 취소하려고 하고, 그런데 허가를 취소하면
허가받아서 자기는 적법하게 허가받아서 투자해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 허가 취소되면 피해보잖아. 그러면 상대방은 또 허가 이제 와서 취소하는 건 신뢰보호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 가치가 충돌할 수 있어. 그러니 이익 줬던 행위를 취소할 때는 이익을 따져봐야 돼. 허가 취소해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크냐,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크냐, 이익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되는 제약을 받는 거야. 무조건 위법이라고 취소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응? 따라서 봐. 수익적 이익 주는 행위를 했다가 직권으로 행정기한이 취소할 때는 그 취소시키면 어떻게 된대? 공익상의 필요, 취소시켜야 될 공익상 필요하고 뭐하고 비교해야 돼? 취소하면 상대방에 대해 받게 되는 불이익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 비교를 해봐서 어느 게 더 크면 그래도 취소해야 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게 나와야 이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두 번째 줄에 뭐가 더 막대하대? 취소를 시키면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이 더 막대하게 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취소 못하는 거야. 취소하면 이거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돼서 위법이 된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한테 뭐 조치를 했다가 취소할 때는 그 취소하는 행위가 국민한테 애시당초 불이익을 준 행위, 침익적 행위를 했다가 취소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위법이라고 인정하면 얼른 취소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국민한테 이익 줬던 행위를 취소할 때는 이렇게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와 취소로 인한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한 뒤에 취소해야 될 필요가 더 크게 나와야만 취소가 적법이 되는 거고, 그 반대로 나왔는데도 취소라면 위법이라고 보는 거야. 응? 그래서 3번도 문제 없어. 답은 4번이 됐네. 4번은 이제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를 여러 개 취득하고 있을 때 뭘 위반했다고 해서 동시에 한 번의 조치로 여러 개 면허를 다 취소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지. 만약에 그 면허를 취소하게 된 사유하고 관련 없는 면허까지 다 묶어서 취소했다면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다 이렇게 하게 되거든. 그런데 4번을 보면, 자, 4번에 보면 이 사람이 운전면허가 지금 3가지가 있다는 거야. 에? 무슨 면허 있어? 일종 보통 면허도 있는 사람이고, 둘째 줄에서 말하는 일종 대형 면허도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원동기 면허도 있는 사람이래. 이 면허가 3개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뭘 음주운전하다 걸렸대?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대요. 그러면 일단 일종 보통 면허는 취소야.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일종 대형 면허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일종 대형 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왜? 자,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일종 대형 면허 가지고도 다 운전할 수 있어요. 응? 그러면 그 차를 운전할 때 이 사람은 2개 면허로 같이 운전한 거야. 일종 보통 면허도 운전한 거고 일종 대형 면허도 운전한 거야. 2개 면허로 운전한 셈이니까 2개 면허 모두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 2개 면허 다 취소. 일종 대형 면허도 취소해야 돼. 그죠? 그리고 간단히 힌트를 말하면 일종 보통과 일종 대형은 늘 같이 취소야. 에?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일종 보통 면허하고 일종 대형 면허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늘 같이 취소되는 거다. 에? 여기에서 관건은 원동기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거야. 에? 원동기 면허는 이제 원동기라는 게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면허가 원동기 면허야. 그런데 이 원동기 면허를 따면 원동기를 몰 수 있지만 일종 보통이든 일종 대형 면허든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따면 그 속에 당연히 원동기도 몰 수 있게 돼 있어요. 어?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일종 지금 보통 면허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종류가 이만큼이라고 가정하면 이 안에 원동기도 몰 수 있는 차로 다 들어가 있어요. 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일종 보통 면허를 취소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다 운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 근데 그 속에 원동기도 들어있으니 원동기도 몰 수 없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 원동기를 몰 수 없게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원동기 면허도 같이 취소를 해서 없애야만 원동기를 몰 수 없게 만드는 목적이 달성하잖아. 그래서 4번 어떻게 되는 거야?
일종 보통 면허 취소하는 거 외에 일종 대형 면허도 원동기 면허도 다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없다를 있다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응? 3개 면허 모두 취소해요. 자, 4번 답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워낙 유명한 판례, 그죠? 자, 무슨 단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 원래 행정주직 내부법이잖아, 그지? 그런데 되풀이 시행, 관행이 이루어지면 이제 사람들은 나한테도 똑같이 해주겠지, 또 이제까지 처리해온 대로 해주겠지 해서 기억번 평등원칙이나 또는 신뢰보원칙에 따라 이제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지가 만든 행정규칙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규칙, 재량준칙이 국민하고 사이 효력 갖는 법처럼 돼요. 그래서 이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원칙, 신뢰원칙이 위반되어 위법이 된다. 응? 그래서 평등원칙하고 신뢰원칙. 그래서 우리 판례는 자기구속 법리의 근거를 평등원칙 또는 신뢰원칙 모두 둘 다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응? 이건 쉬운 거고. 그 다음 문제 5번.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지? 적절하지 않은 거. 근데 1번은 판례이기도 하지만, 공무원이 뭘 위반했다. 징계받을 짓을 했다. 근데 그 잘못한 거보다 너무 무거운 징계라면, 그건 필요 이상의 무거운 징계라면 비례원칙 위반한 위법한 징계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래서 1번 너무 당연한 얘기,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당연한 얘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면허에 다 공통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허 다 한 번에 취소할 수도 있다. 그지? 그래서 위에 문제 3번에 4번 같은 게 다 3개 면허 다 취소해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 중요한 단어가 위법이라는 단어야. 네? 그러니까 앞에 문장 반복적으로 행해져 온 행정처분이 있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법 집행을 해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똑같이 해주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만 그 이전까지 해왔던 게 위법한 것이었다고 판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법한 조치가 쭉 반복되었는데 나한테도 위법한 조치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행정기관도 위법한 것이었다면 동일하게 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야. 만약에 그걸 인정하면 계속 위법인 조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 과거에 계속 반복적으로 한 게 적법한 것이었다면 이제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똑같이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위법한 것이었다면 똑같이 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뭐로 와야 돼? 행정위원회는 똑같이 해줘야 되는 의무 없다는 말이 행정청은 그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응? 여기에 결정적인 단어는 위법인 경우에는 그렇단 말이야. 응? 위법일 때는 동그라미. 그죠? 자, 우리 4번 지문을 잘 봐. 4번 지문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관행이 성립된 경우. 여기까지 일단 자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우리 아까 위에도 판례 제시된 거 있지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관행이 성립되면 어떻게 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이제까지 해온 방식대로 국민한테 조치를 해줘야 되는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이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이 국민하고 사이 효력 있는 법으로 바뀌어요. 대외적 구속력 갖게 된다고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이제까지 해온 기준과 다르게 불이익하게 조치를 했다면 위법으로 되는 거야. 에? 그런데 거기 어떻게 했어? 4번 끝에 그 행정규칙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여기서부터 틀려나요. 왜냐면 원래 그 재량준칙은 행정조직 내부적 기준에 불과한 것이었어. 그런데 첫째 줄을 놨듯이 반복적으로 시행돼서 관행이 성립됐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원칙에 따라 국민한테 이제까지 해온 기준대로 해줘야 될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럴 때는 국민하고 사이 효력 있는 법처럼 된다는 거야.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 이제는 이거는 반복적으로 시행돼서 관행이 성립되면 이제 그 행정규칙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한 게 아니야.
내부적 기준에 불과한 게 아니라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있는 법으로 돼요. 효력 있는 법으로 된다는 게 이제까지 해온 대로 처리해야 되는 구속을 받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그거 고쳐야 돼. 그 행정규칙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되고 이제 행정위원이 그와 다르게 불리하게 처리를 하면 뭐가 돼? 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한 게 돼서 위법이 된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서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요거는 뭘 또 잘하냐면 원래는 조직 내부의 기준인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되풀이 반복 시행되면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처럼 된다는 거. 응? 그 논리가 개입이 돼야 돼요. 응? 그래서 또 나올 거야. 이제 4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4번 정답. 문제 6번 신뢰보원칙 옳은 거 오르래. 자, 이론적인 게 약간 들어있는데 1번 잘 공부해야 돼. 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말하자면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신뢰보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사회국가원리,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에서 찾는다? 아니야. 이 사회국가원리를 조금 부연 설명은 사회복지국가원리를 줄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회복지국가원리. 근데 거기서 찾질 않아요. 어디서 찾느냐? 어디서 찾아? 사회국가원리가 아니라 법치국가원리. 응? 그 법치국가원리 한 단계 더 나가서 법치국가원리 중에 국민하고 사이에 법적인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 법적 안정성 유지 여기서 찾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는 법치국가원리 그 중에서도 법적 안정성 유지 필요성에서 찾는 겁니다. 이겁니다. 응? 근데 이것도 법치국가원리 중 그러니까 법률 적합성 여기서 찾는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아니야? 법적 안정성. 응? 자, 1번 X. 자, 2번은 다른 사람 제3자의 정당한 이익까지 희생시키면서 상대방 신뢰보호 해줘야 돼? 이 경우는 이제 항상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냐,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켜야 되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항상 따져봐야 돼. 비교해봐야 돼. 3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크냐,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크냐 따져봐가지고 상대방 신뢰 보호의 필요가 크면 3자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3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크면 상대방 신뢰 보호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익 형량을 해가지고 결정해야지. 여기는 뭐라고 써서 무조건 3자의 이익까지 무조건 희생시켜야 된다는 말이잖아. 그건 아니다. 그럼 올바르게 쓰려면 어떻게 돼? 상대방의 신뢰 보호 필요성과 3자의 이익 보호 필요성을 이익을 비교해서 결정 내려야 된다 이거야. 응? 어느 쪽이 더 보호할 필요가 크냐에 따라서, 그지? 그래서 틀렸고, 그지? 3번 지문이 조심해야 돼. 이 3번 지문 틀렸어. 신뢰보호 원칙 주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지. 먼저 국민이 믿게 만드는 행정기관에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돼? 그거를 상대방이 아무 잘못 없이 믿고 또 행동으로 옮긴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 행동으로 옮긴 게 행정위원회 선행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으로 옮겼다는 원인 결과관계가 인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행동으로 옮겼는데 행정위원회 맨 처음에 한 선행 조치와 반대되는 후행 조치를 해서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생겼어야 된다. 이런 요구야. 그런데 다 맞는 것 같지만 3번이 틀렸단 말이야. 뭐 때문에? 선행 조치 앞에 적법한이 들어가서 그래요. 자, 이거야. 위법한 선행 조치도, 행정기관이 한 위법한 선행 조치도 뭐가 될 수 있어?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위법한 선행 조치도 신뢰보호 대상. 그러니까 봐봐. 어떤 사람의 신청을 받고 행정위원회 허가를 내줬어. 근데 그게 위법한 허가야. 근데 상대방은 아무 잘못 없어. 그래도 어떻게 돼? 신뢰보호 될 수 있잖아. 취소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 따라서 그 선행 조치가 꼭 적법한 것이어야만 신뢰보호 되는 게 아니고,
위법한 선행조치도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응? 조심해야 돼. 선행조치 적법한 것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위법한 선행조치도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점 때문에 드렸고. 그러면 이제 4번이 답이야. 4번이 옳은 문장이란 말이야. 옳은 거 오라 그랬죠? 이 4번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끝부분에 있어. 끝부분에 뭐야?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즉 행정기관이 뭐 확약 내지 공적인 의사표명을 상대방 국민에게 했어. 그런데 하고 난 뒤에 상황이 바뀌었어. 그래서 더 이상 그 약속 같은 걸 못 지키게 됐어. 그러면 야 상황 사정 변경돼서 약속 못 지키게 됐으니 없던 일로 하자. 이런 행정이나 의사표시 필요 없대. 사정 변경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행정기관이 야 그걸 없던 일로 취소하자 철회하자 이런 의사표시를 안 해도 실효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진다. 요 부분. 그래서 여기는 맞게 나왔지만 요 부분도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끝에 뭐야?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를 행정청이 이제 뭐야? 취소나 뭐 철회를 해야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많이 틀리게 바꾸니까 그 점 주의. 그다음에 7번은 이제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부분도 냈다. 우리 행정법이 효력하면은 시간적으로 언제부터 효력 생기고 지역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있고 사람은 누구에게까지 효력이 미치고 이런 거 다루잖아. 시간적 효력 부분이 많이 이제 문제되는데 틀린 거 오라 그랬지? 근데 시간적 효력하면은 이제 법의 효력 발생 언제부터 시작하냐 뭐 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지 20일 지난 뒤 효력 발생 이런 건 배우잖아. 그런데 시간적 효력을 해서 또 중요한 논점이 소급. 그죠? 자, 새 법을 만들어서 과거 일에다가 새 법을 적용해도 되느냐? 이게 이제 소급 하는 법을 만들어도 되느냐? 또는 만들어진 법을 소급 적용해도 되느냐? 그죠? 이 소급에 문제가 있어. 근데 소급이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새 법 만들어서 이미 과거에 끝난 일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걸 진정소급이라고 하고 새 법을 만들었는데 과거에서 시작된 일에 아직 안 끝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에다가 새 법을 과거서부터 적용하는 걸 부진정소급이라고 그래. 그런데 진정소급은 원칙인 안 되는 거고 예외적인 경우면 허용이 되고 부진정소급은 원칙이 허용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상대방 국민의 과거 법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가 크면 아주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 있어요. 응? 그러면 1번, 2번은 진정소급을 얘기하는 거야. 응? 그럼 진정소급은 원칙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예외가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진정소급은 원칙으로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는 허용된다. 판결하지? 그런데 1번 어때? 즉 1번 법을 과거 일에 소급 적용하더라도 뭐야? 국민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이 없다든지 오히려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든지 오히려 국민의 고통을 줄여준다든지 이럴 때는 이미 끝난 일에 새 법 만들어서 국민한테 적용해도 문제없다. 이렇게 본 거야. 이건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이 허용되는 경우란 말이야. 응? 그리고 1번 맞고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어떻게 돼? 국민이 새 법 만들어서 과거 일에 적용될 거다라고 국민이 예상을 이미 할 수 있었거나 또는 뭐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다는 등에 이래서 기존의 법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한 걸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어.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돼? 새 법 과거 일에 소급 적용하는 거 허용되는 거로 보는 예외 사유야. 따라서 이 경우도 두 번째 줄에 뭐라 해야 돼?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된다라고 해야 돼.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1번, 2번 모두 다 판례에서 말하는 뭐야?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이 허용되는 사유로 언급되는 거거든. 그래서 2번은 1번 맞고 2번 틀립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소급과 관련된 게 4번 나왔어요. 4번. 4번 지문을 먼저 하면 4번에 자, 새 법의 효력이 새 법 시행하는 날 이전에 거기다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끝난 일에 새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거다. 응? 그러면 첫째 끝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 새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조금
말 바꿔 얘기하면 진정소급.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 세법 적용하는 걸 진정소급이라는데 진정소급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는 의미다. 응? 그러나 세법 시행일 이전부터 과거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나오지? 계속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세법 적용하는 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부진정소급. 이거는 원칙이 허용되는 거예요. 응? 따라서 4번은 세법을 만들어서 과거 일에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거는 어디에 주로 포인트를 두는 거야? 이미 과거에 끝난 일에 대해서 세법을 적용하는 거, 즉 진정소급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지, 과거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세법 적용하는 거, 그게 안 된다는 건 아니다. 그건 원칙이 허용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소급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고 부진정소급은 원칙이 허용된다는 의미다. 응? 이런 뜻이고. 자, 3번 판례는 뭐냐면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에 안 맞는 규정이다. 그러니 국회대로 어떻게 했어? 이거 법 개정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이야. 그러면 국회가 그에 따라서 법을 개정했어요. 그 개정한 조항을 그 법 개정 이후에 생긴 일에만 적용하도록 할 거냐, 아니면 그 개정되기 이전에 생긴 일에도 그 개정된 조항을 적용할 거냐, 소급해서. 이거는 누가 알아서 할 문제래? 그건 법을 고친 입법자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라는 재량으로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맞는 얘기.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8번. 법을 만들면 효력이 생기려면 국민한테 알리는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공포와 관련된 설명.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돼? 1번에 앞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될 문장 있지? 원래 법률이나 대통령령이나 조례 이런 법은 다 원칙적으로 공포한 지 20일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 걸로 하죠. 하지만 동그라미 1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또는 의무부가 직접 관련되는 법은 좀 더 시간을 더 두래. 그래서 적어도 아주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해라. 여기는 30일이야. 그러니까 두 개 단어.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공포한 지 30일 지난 뒤부터 시행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자,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키워드가 뭐야? 첫째 끝에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응? 요건 예외적인 경우야. 원래 국회에서 법률 제정해서 통과시키면 대통령한테 보내고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를 하면 이제 원칙적으로 20일 지나면 효력 발생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해요. 그래갖고 국회의장이 예외적으로 공포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래? 원래 대통령이 법률 공포할 때는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인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여기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이 법률 공포할 때는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 이상에다 게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관보에 게재하지 않는다. 관보 게재 X.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거기 있듯이 서울에서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합니다. 동그라미 이거 법 규정이야. 그죠? 동그라미. 3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 규칙 있지?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을 공포하려면 여기 있는 대로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인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쓰게 돼 있어요. 3번은 맞아. 그런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를 안 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그 4번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 같은 걸 공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래? 응?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든가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어요. 응? 그러나 두 번째 줄이 있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는 거 있지? 그거는 아니야. 여러분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 있지? 그거 따로 빼서 요거는 뭐에 관한 거? 교육에 관한 조례.
교육에 관한 조례, 규칙. 요거만 교육감이 이제 공포를 할 때 인터넷 게시판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응? 그래서 교육에 관한 조례 규칙만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도록 해서 교육에 관한 조례가 아닌 건 홈페이지는 빠져요. 공보, 지방자치단체 발행신문 공보에 게재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는 거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교육에 관한 조례 규칙만 교육감이 공부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이 4번 지문이 어려운 내용이었어, 문제가.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요거는 교육에 관한 조례 규칙만 관련이 있다. 응? 그거만 알아두세요. 따로 조항이 있어서. 그 다음에 답 4번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 9번 옳은 거 오라 그랬어. 법 적용에 관해서. 자, 1번은 틀렸네요. 그죠? 1번은 문장 보니까 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실. 이게 중요한 단어지.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거에 이미 종결된 일. 거기다가 3번 만들어서 적용하는 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지. 즉 진정소급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고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있잖아.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할 수 있잖아. 근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이게 틀린 말이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하냐? 원칙은 금지.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있다. 그죠? 원칙은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 이렇게 돼야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 안 된다 그러면 X지? 1번 X. 틀렸어.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 응? 여러분 힌트가 나와. 콤마 뒤에 새 법이,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시작이 됐어. 그런데 개정된 법이 효력이 발생된 후에까지 계속 진행 중인 일이래. 그럼 이 문장이 뭐야? 법 개정 전부터 개정된 법이 발효된 후에까지 걸쳐 있는 이 말을 하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뜻이야.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무슨 단어가 떠올라야 돼? 부진정소급이다. 그러면 이거 어느 때부터 적용하는 거야? 새 법을. 과거에 시작된 시점으로 소급시켜서 거기서부터 적용하는 거 허용되는 거죠? 이거 부진정소급 얘기야. 따라서 어떻게 돼? 이거는 두 번째 끝에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 되므로 위법이다. 그러니까 이거 허용 안 된다 이 말이 되는데 아니야. 이거는 허용되는 것으로서 이거 위법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응?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이제 소득세 같은 게 그래. 그런데 1년 진행 중에 법을 바꿨단 말이에요. 법을 개정해서 1년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1년 진행 중인데 요때 법을 개정을 했어. 그러면 이 개정된 법을 요 이후로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부터 이 개정된 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거야. 이거는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 중간에 법을 개정해서 소급 적용하는 거라 부진정 소급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원칙이 허용되는 거야. 따라서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 되므로 위법하다. 요거 틀린 말이에요. 이건 허용되는 거다. 적법한 조치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을 보면은 우리 개인이 법을 위반해서 뭔가 제재를 받게 돼 있는 거야. 건설업 면허 받은 자가 면허 수점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했대. 위반행위 했지? 그러면 제재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 이 제재하는 거는 국민이 뭘 위반했다고 제재하는 건 위반행위를 할 당시의 법에 위반행위 있을 당시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응? 예외가 있지. 법에서 뭐 했어? 과거 위반행위 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이제 바뀐 법에 따라서 해라.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은 이런 위반행위에서 제재하는 건 그 사람이 위반행위 할 당시에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줄 보면 건설업 면허 수첩을 대여하는 행위가 있고 난 후 법이 바뀌었어. 위반행위 있고 법이 바뀌었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서 삭제됐대요. 그런데 어느 바뀐 법을 적용해라 뭐 이런 거 없어. 그렇다면 원칙으로 무슨 법 적용해야 돼? 바뀌기 전에 위반행위 있을 당시에 구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법을 적용한다는 말이 틀려요, 벌써. 신법이 아니라 구법을 적용해야 돼. 그럼 구법에 어떻게 돼 있었을까? 면허수첩 빌려주면 면허 취소시키도록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럼 구법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 면허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써야 돼. 면허를 취소하여야 된다. 근데 끝말에 면허 취소했던 걸 다시 취소했는데 X 그냥 구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판결입니다. 자, 간단히 얘기하면 국민이 뭘 위반했다고 불이익 주는 제재 조치는 어느 법을 적용해라는 규정이 없는 한 어느 법 적용하는 거야? 위반행위 할 당시의 법, 즉 구법을 적용하는 거야. 응? 그래서 3번 또 틀렸어. 그죠? 그러면 4번 지금 내가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야. 4번도 뭐야? 국민이 뭘 위반했다고 제재한대잖아. 그러면 어느 법 적용해라 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한 어느 때 법 적용하는 거라 그랬지? 위반행위 할 당시의 법, 즉 구법을 적용하는 거야. 따라서 키워드는 두 번째 줄에 뭐 했어? 행위시의 법. 이 행위시가 중요한 거야. 행위시의 법 이꼬르 구법이지. 개정된 새 법이 아니고. 응? 자, 그래서 3번, 4번 다 묶어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국민이 뭘 위반해서 제재하는 거는 그 위반행위 할 당시의 법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응? 행위 당시 구법. 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맞는 거. 근데 국민한테 이익 주는 거에 관한 거 있지? 뭐 허가내주고 막 이런 거 있지? 그건 어느 때 법에 따른 거야? 국민이 허가내달라고 신청이 있었지만 허가하기 전에 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국민에게 이익 주는 조치와 관련된 건 어느 법? 바뀐 법을 따르는 거야. 응? 네, 그렇게 크게 이제 구별을 해도 돼. 일단 또 문제 나오겠지. 자,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10번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10번 법원에 관한 문제다. 자, 동그라미 1번 관습법은 뭐의 일종이야? 불문법이지. 불문법은 행정에 있어서는 성문법이 우선이고 원칙이며 불문법은 성문법이 없을 때 한해 그 흠결을 보충하는 선에서 법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응? 따라서 관습법은 보충적인 효력만 인정한다. 응?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만 인정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그대로 낸 거죠.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대? 이 위헌 결정 내린 거에는 모든 국가기관이 다 따라야 되고 지방재판소 다 따라야 된다는 거야. 재판하는 법원, 그 밖에 모든 국가기관 지방재판소 다 따라야 한다 이 문장이야. 응?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동그라미네. 그렇죠? 3번 동그라미. 즉 3번에 적용된 누리는 뭐야? 두 번째 줄에 조례라는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써있는 1994년 관세비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게 조약이야. 조약. 응? 가트협정. 조약이지?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이야. 조약하고 조례 중에 얻은 게 효력이 높아? 조약이 효력이 세단 말이야. 이건 또 국회 동의까지 얻은 조약이라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약이에요. 그러면 조약하고 조례하고 조약의 효력이 세니까 상위법이니까 하위법인 조례가 조약에 위반되면 그건 무효야. 이 판결이지. 응?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이게 정답이야. 왜 틀렸어? 아까 조약이나 우리 헌법에 따라 헌법 6조이랑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바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 가진다. 그래서 뭐야? 그 바로 국내에 직접 바로 적용되는 법이 되는 거지. 똑같은 내용을 국내에 또 법을 또 만들어 놔야만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따라서 거기에 뭐야? 국내법으로 만드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돼? 거쳐야 X. 그거 필요 없어요. 입법 절차를 따로 국내법으로 다 똑같은 내용으로 만들지 않아도 바로 국내에 적용되는 법이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의회에 의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때문에 틀렸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하고 쉬었다 해야 되겠다. 그죠? 자.